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남은 5장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ISS의 김태성 본부장,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마지막 순서로는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섹터별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가장 먼저 오늘도 강한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9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2개월 연속 반도체가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습니다. 네, 무려 전년 대비 22% 증가하면서 메모리 가격 상승 효과에 힘을 입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장중에 86,000원 선을 터치했고요. 네, 지금도 그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현재 85,90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덧 9만 전자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10월 13일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어제는 저희가 일단은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대응을 해보자 이런 전략을 들어봤었는데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아마 실적은 열어보지 않아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통해서 다가오는 3분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모두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7만 전자에서 8만 전자로 이제 빠르게 올라왔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향후의 가이던스에 따라서 이제 세론이 나올 수 있음은 좀 걱정은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저는 분기 실적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크게 걱정 없다. DDR4의 가격도 올라가고 덩달아 DDR5의 가격은 지금 정체되어 있다가 이제 DDR5의 가격까지 올라온 상황임을 감안을 해보면 저는 실적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 진짜 확실하게 한 번 더 강한 시세를 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나왔는데 그냥 설설설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 하는 대규모 수주에 대한 공시가 일단 첫 번째 받쳐줘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HBM3 이 8단 12단은 물 건너 갔습니다. 그건 아마 투자자분들도 모두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HBM4에서 얼마만큼의 수율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만 아마 명확하게 좀 나온다면 삼성전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간밤에 코어 위브라고 하는 미국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어 위브가 메타의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20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공급하기로 이제 최종 결정이 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라고 했냐면 블랙엘 칩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간 것이고 그 영향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 조금은 더 강한 시세를 내고 있음은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더 올라간다기보다는 이미 한껏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반영이 되고 있는 주가여서 여기서 이제 갈지 그러니까 따라 붙을지 따라 붙지 않을지는 투자자분들의 현재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저는 소부장 쪽을 보는 것도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간밤 시총 4조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또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10월 13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체크해 보시길 바라면서 일단은 내년 1분기까지는 좋을 것 같다. 다만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면 소부장 쪽으로 눈을 돌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눈을 좀 돌려서 온디바이스 AI와 뭐 CXL 이쪽이 오늘 움직여서 이쪽은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최대 1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 CXL 테마가 장 초반부터 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정부 정책 모멘텀을 안고 시세 연속성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보니까 이 정부 정책을 보니까 민간이 주도하고 뭐 민간이 시행한다 이런 골자더라고요. 네, 우선은 지금 이 내용도 이 내용이지만 에이펙 때 AI 협력이 어떻게 합의가 되고 뭐 조율이 될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 올트만도 왔는데 사실 지금 AI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뭐 나온 건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AI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CXL도 좋고 소캠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AI 반도체가 점점 미세화되고요. 작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열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열에 대한 문제를 잡기 위해서 소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저전력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CXL도 좋고 소캠도 좋은데 어쨌든 CXL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다 연산장치 기능을 넣겠다라는 거고 소캠 같은 경우는 저전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보면은 이 기판 중에 많이 오른 종목 두 가지가 TLB랑 심텍입니다. 근데 저 두 가지 기업들의 공통점은 소캠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CXL도 모멘텀이 있지만 소캠 모멘텀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메모리 모듈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메모리 모듈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종목 중심으로 좀 앞으로 소캠 관련 종목군들이 더 힘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디램 가격이라던가 공급 부족, 쇼티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서버에 대한 부분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점점 늘어나면서 서버에 대한 그런 필요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으로 겨냥을 해본다고 한다면 CXL도 좋지만 소캠이 당분간은 조금 더 부각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LB와 심텍을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AI 협력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과 함께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픈 AI CEO 바로 샘 올트먼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오픈 AI 협력에 관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픈 AI가 한국 지사를 설립한 이후로 처음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지난 2월에 샘 올트먼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 또 한 번 한국을 방문하는 겁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최근에 카카오가 또 오픈 AI와 협력 기대감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소식에 좀 AI 소프트웨어 쪽도 동반해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앞서 언급 주셨던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같이 만난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혹은 이제 그와 걸려있는 밸류체인의 하드웨어 기업들, 장비 소재 부품단은 괜찮다라고 보지만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사실 제한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업 그들은 내수 시장, 그러니까 그들 기준으로는 미국 시장이겠죠. 미국 시장의 규모도 클 뿐더러 그들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호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도 지금 경쟁이 치열할 뿐더러 사실 내수 시장에서도 단가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도드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내놓을 수 있는 기업이 있는가라고 하면 네이버 카카오 말고는 전무하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올 초에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기업들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뭐 굳이 꼽아 본다면 더존 비존이라든지 한길과 컴퓨터 아니면 이스트 소프트처럼 확실하게 뭔가 매출 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테마적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시장 흐름에 따라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 보신다면 네이버 카카오 혹은 타이거 인터넷 탑 10이라고 하는 ETF가 네이버 카카오를 모두 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니라면 저는 하드웨어 쪽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를 제외하고는 크게 연속성 있는 시세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샘 올트먼 CEO를 만난다고 하니까요. 저녁에 어떤 이슈들이 또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조선 섹터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LNG 프로젝트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최근 조선주들로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미국 선박법이 통과된다면 우리 국내 조선 기업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조선도 그렇고 조선 기자재도 그렇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꾸준하게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연휴 전에 좀 미리 담아봐도 괜찮을 섹터일까요? 일단 지금 조선주들이 올라오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었었고 이 부분이 또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지금 상승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다른 이유는 이제 MRO부터 시작해서 이제 LNG 운반선, 결국엔 마스카 프로젝트가 이제 우리나라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한 협력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K조선 3사가 지금 MRO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가시화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 조선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미국이 이쪽에다 관세를 부과한다? 약간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관세의 회피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실적과 더불어서 괜찮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자체가 이제 화석연료를 개발하는 정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LNG 운반선은 계속 필요로 할 것이고 지금 사실 의약품 관세 100%, 그다음에 가구라던가 이런 대형 트럭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EU 쪽을 겨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왜 유럽은 자꾸 너네 러시아 거 천연가스 써? 나는 불편해 이러면서 지금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는 화석연료를 개발해서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LNG 운반선은 계속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실적 시즌 때 괜찮을 거기 때문에 지금 저는 연휴 전에 한번 매수해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이 지금 조선 섹터에 반영이 되고 있다. 추석 연휴 전에 미리 담아보는 전략 유효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방산주도 최근 흐름이 좋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해서 우상향 랠리를 달리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오늘은 약간 방산주들이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외국인의 수급이 일부 방산주들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최근에 유럽에 이어서 중동까지 지금 수출 지역을 넓히면서 수주 잔고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또 기대되는 섹터 중 하나이기도 한데 조선에 이어서 방산주도 그러면 추석 연휴 전에 좀 담아보는 전략 유효할까요? 오늘 살짝 쉬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산주는 연휴하고 크게 상관없다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 방위비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드려 보지만 어떤 나라 하나라도 방위비를 내리는 지금 국가는 없다. 다들 이제 자주국방에 대한 욕심이 높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유럽은 바로 옆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국방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국방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 비용을 가지고 무기 개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완성된 무기를 사겠다라는 목표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부터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담아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나 지금 저는 하나 시스템을 이제 업종 내에 탑픽으로 좀 보고 있는데, 아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데 굳이 하나 시스템을 볼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그러니까 방공무기 체계, 방어무기 체계 시스템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데 이쪽이 지금 노리는 쪽은 중동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한 차례 K2 전차가 한번 휩쓸고 갔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지정 확정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태고 여전히 ING 중이라고 보시면 됐고, 또 유럽은 나라가 따닥따닥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K2 전차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반면 중동 같은 경우에는 사막지대도 많고 산악지대도 많고, 그래서 K2 전차에 대한 활용도보다는 방어 체계 미사일,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레이더 시스템에 조금은 더 관심들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가장 중동 쪽에서 빠르게 수주 잔고가 올라오는 쪽이 하나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만약 방산 쪽을 보신다면 하나 시스템 지금의 구간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고요. 그 안에서 특징주로 한화 시스템을 꼽아주셨습니다. 9월 내내 거의 외국인들이 한화 시스템을 담았고요. 또 9월 23일부터는 기관도 함께 담고 있으니까요. 한화 시스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또 남북 경협주들이 아직도 시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가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오후 들어서도 뭐 코데즈 컴바인, 뭐 좋은 사람들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여전히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좀 단기 트레이딩 전략 유효할지 어떻게 보세요? 굳이 연휴 전에 미리 사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사실 뉴스 나오거나 이슈 나왔을 때 그때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대화한다고 했다가 언제 또 말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매수했다가 갑자기 추석 연휴 지나고 트럼프 대통령 화나셔가지고 말 바꿔버리면은 네. 이제 또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에이펙 정상회의 때쯤 가서 본격적으로 그때 뭔가 얘기 나오면서 올라갈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안 늦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경협주를 중장기로 끌고 가실 생각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저 중에서 그나마 조금 더 길게 봐도 괜찮을 만한 종목은 저는 아난티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난티는 남북경협 테마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리조트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중국 VIP 고객들이 무비자 입국을 해서 지금 아난티의 리조트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좀 실적이라던가 이런 걸 좀 4분기까지 지켜보시겠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 꼽자면 아난티고요. 그 외에 지금 소형주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나마 아난티가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화이자가 앞으로 미국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신약을 최혜국 대우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를 했습니다. 덕분에 간밤 미증시에서도 화이자가 뭐 7% 가깝게 또 급등을 마감했고 다른 제약사 주가들도 강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에게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들의 나라 가격으로 좀 낮출 것을 압박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 소식이 우리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 뭐 호재일지 악재일지 저는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고요. 화이자 약가 인하에 따른 K-바이오의 영향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제약바이오 관세는 우리나라에게는 기회인과 동시에 위기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화이자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좀 부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최대 제약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은 중국의 우시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을 견제함과 동시에 미국의 바이오 산업을 좀 키우겠다라는 요지였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의 빈자리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채울 수 있겠다라는 골자의 의미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혹은 바이넥스, ST팜, 아니면 SK바이오팜처럼 계속적으로 처방자 수가 늘어나는 쪽에 관심도가 증가했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에 발표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화이자가 굉장히 낮은 약값으로 약을 공급한다라는 골자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바이오시밀러의 가장 대표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이게 참 애매한 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릴리의 생산 공정을 인수를 하면서 관세 여파를 일단 벗어나는 것처럼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담은 없는 상황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또 아직은 미국 내에 생산 기지가 없는 상황이라 관세 여파에도 지금 자유롭지 못하고, 관세 여파를 받는다면 또 미국 내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화이자 제품들과 경쟁이 되었을 때 과연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거든요. 물론 공급하는 분야 자체가 달라서 직접적인 절대 평가는 좀 불가할 수는 있겠지만, 투자 심리 자체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펼쳐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시간은 두고 봐야 되나?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준으로 보면 저는 지금의 어떤 주가의 가치는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를 드릴 수는 있어서 모아가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좀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화이자 관련 이야기에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 올릭스, D&D 파마텍, 여기와는 전혀 이제 무관한 뉴스이기 때문에 관계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또 연휴를 보내고 나면 또 10월에는 정말 굵직한 제약바이오 학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FOMC 회의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가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어떤 일정과 어떤 모멘텀에 좀 주목해 봐야 될지 좀 꼽아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10월 17일부터 진행되는 유럽 종양학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기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미약품, 리가켄바이오, GI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한미약품은 암세포 성장 억제 표적 항암제 관련된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1A상, 그러니까 이중항체 관련된 단백질 표적 항암 신약과 관련된 ADC와 관련된 거를 지금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키트루다 병역요법을 통해서 하는 그 면역세포를 늘려가지고 암흑제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업은 꼭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뭐 있겠지만 어쨌든 종양학회에서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스모 10월 17일부터 이루어집니다. 유럽 종양학회 눈여겨보시면서 한미약품과 리가켄바이오, GI 이노베이션까지 특징주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이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의 오늘 탑픽주는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로 볼 수도 있겠지만 피부 미용 의료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스바이오메드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경고딱지가 붙을 만큼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의 위치라면 우리가 한 번쯤은 트라이해볼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LNC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지금 해당 제품, 그러니까 스킨부스터 제품을 만들m에 있어서 생산 공정에 또 여러 가지 노이즈가 한번 끼긴 했지만 이건 우리나라와 전혀 무관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이 나왔으나 그 급락을 한 번에 지금 되돌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17,000원이라는 가격대 손절 라인 잡고요. 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1차적으로 25,000원, 2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를 하게 되면 27,0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리토로 핫했던 LNC 바이오의 후속주로 한스바이오메드 스킨부스터 관련 기업이라고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조 본부장님의 오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저는 코리아 서킷 가져왔습니다. 물론 뭐 심택이랑 TLB가 대장인 거 맞습니다. 근데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역시나 코리아 서킷은 아직 덜 올랐다라는 점에서 좀 공략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 결국에는 이쪽과 관련돼서 CXL과도 연결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C BGA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코리아 서킷가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까지 탑픽주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